비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2010년대 중반 가을이 깊어가던 남부산간 지역의 한적한 야산. 굴착기 소리만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해시 강력사팀 박준혁 형사는 땅을 파는 동료들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삽이 흙을 파낼 때마다 그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져 갔습니다. 2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한 형사가 작은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요! 뭔가 나왔어요! 박 형사가 다가갔습니다. 흙 속에서 드러난 것은 웅크린 채 묻혀있던 한 사람의 몸이었습니다. 20살 여성, 옷도 입지 못한 채 태아처럼 몸을 말고 있었습니다. 온몸에는 선명한 멍 자국들이 보였습니다. 박 형사는 그 순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0년 형사 생활 동안 이보다 더 분노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이틀 전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비 내리는 야산에서 발견된 그녀는 누군가의 딸이었고 친구였으며 도움을 기다리던 20살 청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은 너무 늦게 도착했습니다. 과학수사팀이 조심스럽게 현장을 기록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박 형사의 얼굴에는 비와 땀이 뒤섞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눈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시작됩니다. 한 통에 신고 전화가 울려 퍼지던 그날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틀 전 오후 9시 40분경 서해시의 한적한 주택가 골목에서는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성 은숙은 친구 집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욕설을 내뱉으며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은수가! 나와! 이리 나와!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은숙은 벌떡 일어나 몸을 떨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묻지도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놀라 따라 나갔습니다. 밖에는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차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은숙을 보자마자 주저없이 뺨을 때렸습니다. 따기 소리가 고요한 밤거리에 울렸습니다. 은숙은 맞고도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그저 떨기만 했습니다. 남자 한 명이 은숙의 팔을 붙잡고 차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저항도 비명도 없었습니다. 차 문이 닫혔고 시동이 걸렸습니다. 3명을 태운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친구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서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정신을 차린 친구는 급하게 은숙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은숙이가 끌려갔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때리고 끌고 갔어요. 전화를 받은 어머니는 곧바로 112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말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역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다급한 상황에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 딸이요, 은숙이가요, 사람 죽이는 걸 봤대요. 그래서 쟤들이 데려간 것 같아요. 신고를 받은 서해시 경찰서 강력사팀에서는 즉시 출동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박준혁 팀장이 팀원 2명과 함께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박 형사는 생각했습니다. 납치인가 아니면 다른 사건인가? 살인을 목격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신고자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아 더욱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박 형사는 신고자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은숙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형사들은 천천히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은숙 씨가 어디서 끌려갔나요?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주소를 적었습니다. 친구 집이었습니다. 박 형사 일행은 즉시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골목 어귀에 도착하자 고물상 한 곳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혹시 CCTV가 있을까? 박 형사가 고물상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화질은 예상외로 선명했습니다. 오후 9시 40분경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한 남자가 집 안으로 거칠게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잠시 후 은숙을 끌고 나왔습니다. 밖에서 대기하던 여자가 다가와 은숙의 뺨을 힘껏 때렸습니다. 은숙은 고개를 떨구고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남자가 은숙의 팔을 잡고 차로 끌고 갔습니다. 세 명이 은숙을 차에 태우고 빠르게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박 형사는 화면을 멈추고 차량을 확인했습니다. 검은색 소나타 번호판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즉시 차량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10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북산시에 거주하는 문종호 명의의 차량이었습니다. 박 형사는 문종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입니다. 납치 사건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는데요. 전화 너머 문종호는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박 형사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하시죠. 지금 북산시로 가겠습니다. 서해시에서 북산시까지는 차로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박 형사 일행은 문종호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종호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형사들을 보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박 형사는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 차량이 선생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아십니까? 문종호는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이거 제 친구 민석이한테 빌려준 차예요. 민석이가 차를 사는데 명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 이름으로 해줬어요. 돈은 민석이가 다 내고 운전도 민석이가 해요. 박 형사는 물었습니다. 민석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민석입니다. 28살이요. 연락처 알려주실 수 있나요? 문종호는 핸드폰에서 번호를 찾아 알려줬습니다. 박 형사는 작전을 짰습니다. 문종호 씨, 우리가 시키는 대로 전화 한 통만 해주시겠습니까? 문종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들은 문종호에게 멘트를 알려줬습니다. 화난 척하면서 민석에게 전화를 걸라고 했습니다. 문종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2시간 동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형사들은 조바심을 내며 기다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민석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문종호는 연기하듯 소리쳤습니다. 야, 이 새끼야, 너 지금 어디야? 경찰이 날 납치범으로 몰고 있잖아. 너 도대체 뭐 한 거야? 민석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형, 무슨 소리야?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문종호는 형사들이 시킨 대로 말을 이었습니다. 강력사 팀장이라는 사람한테서 전화 왔어. 여기 번호 줄 테니까 내가 직접 전화해봐. 전화가 끊겼습니다. 10분 후 박 형사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여보세요, 형사님. 저 찾으셨다고요? 박 형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은숙 씨와 함께 계시죠. 민석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아, 예전에 같이 생활한 적 있어서요. 밥 사주려고 데리고 왔는데요. 박 형사는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 계신가요? 우리가 가서 은숙 씨 데려오면 되니까요. 민석은 망설이다가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북산시 원광대학교 근처예요. 박 형사 일행은 즉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30분 후 원광대학 근처 편의점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석과 은숙 그리고 두 명이 더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30대 중반의 여자 수정이었고 다른 한 명은 30대 초반의 남자 상태였습니다. 박 형사는 은숙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은숙 씨, 괜찮으세요? 같이 밥 먹으러 온 거 맞나요? 은숙은 눈치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박 형사는 그 눈빛에서 공포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박 형사는 민석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신고가 들어온 상황이라 다들 서해시 경찰서로 가셔야 합니다. 확인 절차만 거치면 바로 돌아가실 수 있어요. 민석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우리가 가야 되는데요? 박 형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임의동행입니다. 협조해 주시면 금방 끝날 겁니다. 4명은 경찰 차량에 나눠 타고 서해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박 형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은숙 어머니가 했던 말, 사람을 죽이는 걸 봤다는 그 말, 혹시 이 납치 사건 뒤에 더 큰 사건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 박 형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고 진실은 아직 어둠 속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서해시 경찰서에 도착한 시각은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박 형사는 즉시 지시를 내렸습니다. 4명을 각각 다른 조사실로 분리하라고 했습니다. 같은 공간에 두면 눈치를 보며 진실을 말하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석과 수정, 그리고 상태는 각각 다른 방으로 안내됐습니다. 박 형사는 은숙과 단둘이 조사실에 남았습니다. 은숙은 의자에 앉아 계속 손을 비볐습니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박 형사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은숙 씨, 진짜 밥 먹으러 간 거예요?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말은 또박또박했지만 목소리는 계속 떨렸습니다. 박 형사는 노트북을 켜서 고물상에서 확보한 CCTV 영상을 틀었습니다. 은숙 씨, 이거 한번 봐요. 화면 속에서 수정이 은숙의 뺨을 때리고 민석이 팔을 붙잡아 끌고 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게 같이 밥 먹으러 가는 모습인가요? 은숙은 화면을 보더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박 형사는 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은숙 씨, 괜찮아요. 사실대로 말해도 돼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은숙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끌려간 거예요. 그제야 진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정은 은숙의 학교 선배였습니다. 몇 달 전 수정이 은숙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같이 살면서 돈도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은숙은 수정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북산시의 한 빌라였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자마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수정과 민석은 은숙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신용카드를 꺼내고 핸드폰도 빼앗았습니다. 우체국 통장, 농협카드도 모두 압수했습니다. 엄마한테 연락하지 못하게 했어요. 은숙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장애 수당으로 나온 300만 원도 통장에서 전부 빼갔다고 했습니다. 박 형사는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거기서 뭘 시켰나요? 은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키는 일 안 하면 때렸어요. 매일 맞았어요. 박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박 형사는 계속해서 은숙의 진술을 받았습니다. 민석과 수정은 빌라에서 여러 명의 여성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대부분 가출 청소년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석과 수정은 이들을 이용해 성매매를 시켰습니다. 돈은 모두 민석과 수정이 가져갔습니다. 은숙은 상태와 과거 연인 관계였기에 성매매는 면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폭력에서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말을 안 들으면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발로 차이기도 했습니다. 그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뺨을 맞았지만 저항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은숙은 말했습니다. 박 형사는 물었습니다. 상태 씨도 거기 살았나요?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태도 지적장애가 있었습니다. 민석은 상태를 일용직 노동 현장에 보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서 받은 돈은 모두 민석에게 빼앗겼습니다. 상태도 도망가고 싶었지만 민석이 무서워서 못 갔다고 은숙은 전했습니다. 박 형사는 민석과 수정의 관계를 물었습니다. 은숙은 대답했습니다. 둘은 예전에 같은 업소에서 일했대요. 민석은 그쪽 일을 중개하는 사람이었고 수정은 직접 일하던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둘이 짝을 이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모아 돈을 벌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 형사는 노트에 계속 기록했습니다. 공동강금, 폭행, 금품 갈취, 성매매 알선, 죄목이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박 형사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 은숙 어머니가 했던 말, 사람을 죽이는 걸 봤다는 말. 박 형사는 은숙에게 물을 한 잔 따라줬습니다. 은숙 씨, 잠깐 쉬었다 할까요? 은숙은 물을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진 후 박 형사는 다시 은숙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은숙 씨, 어머니가 그러시던데요. 은숙 씨가 사람이 죽는 걸 봤다고요. 그 순간 은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손이 다시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형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제대로 된 진술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은숙 씨,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도 돼요. 박 형사는 커피를 한 잔 더 가져다 줬습니다. 은숙은 손으로 종이컵을 감싸 쥐었습니다. 박 형사는 의자를 당겨 은숙 옆에 앉았습니다. 은숙 씨, 우리 경찰은요. 나쁜 사람들을 잡아서 벌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착한 사람들을 보호하고요. 은숙 씨는 착한 사람이죠. 그리고 민석이랑 수정이는 나쁜 사람들이고요. 은숙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은숙 씨가 나한테 사실을 얘기해주면 내가 저 나쁜 사람들한테 벌을 줄 수 있어요. 은숙 씨, 얘기해줄 수 있겠어요. 은숙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형사는 녹음기를 켜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숙 씨, 천천히 얘기해봐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은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라에 다른 여자애가 한 명 있었어요. 어린애였어요. 그 애를 베란다에 가뒀어요. 박 형사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가뒀나요? 오래요. 정말 오래요. 2달쯤 된 것 같아요. 은숙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민석이랑 수정이가 매일 때렸어요. 이유도 없이요. 그냥 지나가다가 발로 차고 손으로 때리고 그랬어요. 박 형사는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아나요? 잘 모르겠어요. 말을 별로 안 해서요. 그냥 계속 베란다에만 있었어요. 은숙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물을 뿌렸어요. 고무옷으로요. 그 애가 소리를 질렀어요. 박 형사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그 애가 안 움직였어요. 은숙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민석이가 어디론가 데리고 갔어요. 밤에요. 수정이랑 상태도 같이 갔어요. 박 형사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나요?
멀리 간다고 했어요. 산에 간다고 했어요. 박 형사는 더 이상 참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애써 관리했습니다. 은숙 씨, 정말 잘했어요. 용기 내서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은숙은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조사실 밖에서 대기하던 형사들도 은숙의 진술을 모니터로 지켜봤습니다. 모두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납치 사건이 살인 사건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박 형사는 조사실을 나와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상태를 따로 불러서 조사합니다. 은숙 진술과 대조해야 해요. 그리고 민석이랑 수정이는 절대 같이 두지 마세요.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움직였습니다. 박 형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진실은 아직 어둠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 어둠을 걷어내야 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라도. 새벽 3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박 형사는 다른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상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상태는 지적장애가 있었지만 의사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박 형사는 상태 앞에 앉았습니다. 상태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상태는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형사는 고물상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요. 은숙 씨를 때리고 끌고 가는 장면이에요. 이게 같이 밥 먹으러 가는 모습인가요? 상태는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박 형사는 계속 물었습니다. 은숙 씨 말 들었어요. 빌라에서 감금하고 돈도 빼앗고 폭행도 했다고 하던데 맞나요? 상태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박 형사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거기 갇혀있던 여자애. 그 애 죽이고 어디 산에 묻었다며. 상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형사는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상태 씨 괜찮아요. 사실대로 말하면 우리가 고려해 줄 수 있어요. 상태는 물을 마시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 말씀드릴게요. 박 형사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상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윤서예요. 20살이었어요. 대구에서 왔어요. 박 형사는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만났나요? 민석이가 페이스북으로 연락했대요. 돈 벌게 해주고 재워줄 수 있다고요. 상태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민석이가 직접 대구 터미널까지 갔어요. 윤서를 데리고 빌라로 왔어요. 그런데 윤서 몸 상태가 안 좋았어요. 박 형사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안 좋았나요? 상태는 대답했습니다. 몸에 멍 같은 게 있었고요. 많이 아파 보였어요. 민석이가 윤서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신용불량자여서 안 됐어요. 그래서 민석이가 화를 냈어요. 돈이 안 되니까요. 상태의 진술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민석이가 윤서한테 화풀이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소리를 지르고 그랬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요. 박 형사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베란다에 가뒀나요? 한 2주일쯤 지나서요. 민석이가 윤서를 베란다에 가뒀어요. 거긴 세탁실처럼 쓰던 곳이었어요. 좁고 창문도 작았어요. 상태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때렸어요. 민석이가 주로 때렸고 수정이도 같이 때렸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때리라고 시켰어요. 안 때리면 저도 맞았어요. 박 형사는 상태의 떨리는 손을 봤습니다. 상태 씨도 피해자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밥은 어떻게 줬나요? 일주일에 한 번이요. 종이컵에 밥을 담아서 줬어요. 물도 거의 안 줬어요.
박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2달을 그렇게 버텼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어떻게 죽었나요? 상태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민석이가 고무옷으로 뜨거운 물을 뿌렸어요. 윤서가 소리를 질렀는데 민석이가 입을 막았어요. 그리고 코에다 물을 넣었어요. 오래 그랬어요. 30분인가 40분인가요? 그 다음날 오후에 윤서가 안 움직였어요. 죽은 거예요. 박 형사는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했나요? 민석이가 산에 묻자고 했어요. 상태는 계속해서 그날 밤의 일을 진술했습니다. 민석이가 차를 준비했어요. 윤서를 비닐에 싸서 차에 실었어요. 저랑 민석이, 수정이 같이 갔어요. 박 형사는 물었습니다. 어디로 갔나요? 남부산간 지역이요. 민석이 삼촌이 거기 사신대요. 민석이가 어렸을 때 가본 적 있다고 했어요. 얼마나 걸렸나요? 한 3시간쯤요. 밤 10시쯤 도착했어요. 상태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산길로 들어가서 땅을 팠어요. 저도 삽질했어요. 민석이가 시켜서요. 1시간쯤 파고 묻었어요. 그리고 흙으로 덮었어요. 박 형사는 핵심을 물었습니다. 상태 씨, 그 장소 기억나요? 찾아갈 수 있어요. 상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남부산간 지역 터미널까지 가면 거기서부터 제가 길 알 것 같아요. 박 형사는 즉시 팀원을 불렀습니다. 민석이랑 수정이 긴급 체포 준비해요. 공동감금죄로요. 팀원들이 움직였습니다. 10분 후 민석과 수정이 조사실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민석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 불법 체포 아니에요. 우리 변호사 부를 거예요. 고소할 거예요. 박 형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공동감금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인 선임 권리 있습니다. 민석과 수정은 유치장으로 수감됐습니다. 박 형사는 상태에게 말했습니다. 상태 씨, 우리랑 같이 가줘야 해요. 현장을 찾아야 하니까요. 상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전 6시였습니다. 박 형사는 팀원 2명과 상태를 데리고 남부산간 지역으로 출발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3시간을 달려 오후 9시경 남부산간 지역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태 씨, 여기서부터 안내해줘요. 상태는 창밖을 보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저쪽이요. 저쪽으로 가야 해요. 차는 좁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길이었습니다. 상태는 몇 번 길을 헷갈려 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쯤 지나자 한갈림길에서 멈춰 섰습니다. 여기에요. 상태가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녹록길 옆 야산이었습니다. 형사들은 차에서 내려 손전등을 켰습니다. 상태의 안내로 풀숲을 헤치며 들어갔습니다. 20m쯤 들어가자 상태가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에요. 여기에 묻었어요. 박 형사는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흙 색깔이 주변과 달랐습니다. 누군가 파헤친 흔적이 보였습니다. 박 형사는 무릎을 꿇고 흙을 만져봤습니다. 분명 이곳이었습니다. 팀원 한 명이 물었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할까요? 박 형사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암매장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과학수사팀 지원 요청합니다. 상부에서는 즉시 승인했습니다. 내일 아침 8시 반까지 과학수사팀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박 형사는 전화를 끊고 현장을 다시 봤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이 차가운 땅 속에 20살 청년이 묻혀 있었습니다. 누구의 딸이었을 것이고 누구의 친구였을 것입니다.
박 형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반드시 범인들을 처벌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형사들은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 주변에 펜스를 쳤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모두의 머릿속에는 윤서라는 이름이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반이었습니다. 전북경찰청 과학수사팀 6명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흰색 방호복을 입은 수사팀원들은 장비를 꺼내 현장을 살폈습니다. 박 형사가 어젯밤 표시해둔 지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9시부터 발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조심스럽게 삽으로 흙을 걷어냈습니다. 한 삽, 두 삽 파내려갈 때마다 형사들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삽에 뭔가 단단한 것이 걸렸습니다. 과학수사팀장이 손을 들어 작업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삽을 쓸 수 없었습니다. 시신의 상처를 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팀원들은 작은 삽과 붓을 꺼냈습니다. 마치 고고학 발굴처럼 한층 한층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습니다. 11시가 되자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웅크린 자세의 사람 형상이었습니다. 박 형사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정오가 지나서 시신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20살 여성 윤서였습니다. 옷을 입지 못한 채 태아처럼 웅크려 있었습니다. 온몸에는 수많은 멍 자국이 보였습니다. 박 형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0년 형사 생활에서 가장 참기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과학수사팀은 현장을 기록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증거를 채취했습니다. 윤서의 시신은 조심스럽게 수습됐습니다. 부검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될 예정이었습니다. 박 형사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서해시로 돌아갑니다. 민석이와 수정이를 다시 조사해야 해요. 차에 오르기 전 박 형사는 발굴 현장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윤서가 마지막으로 누워있던 그곳에 작은 꽃 한 송이를 놓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반드시 정의를 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해시 경찰서로 돌아온 시각은 오후 5시였습니다. 박 형사는 민석을 조사실로 불렀습니다. 유치장에서 하루를 보낸 민석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박 형사는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민석 씨, 빌라에서 여자들 데리고 살았죠? 민석은 대답했습니다. 네, 같이 생활했어요. 돈 뺏고 폭행한 것도 인정하나요? 민석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박 형사는 파일을 꺼냈습니다. 윤서라는 여성 알죠? 20살 대구에서 온 여성이요. 민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모르는데요. 박 형사는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암매장 현장 사진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남부산간 지역에 다녀왔어요. 여기서 윤서 시신을 발굴했습니다. 민석은 사진을 보고 눈을 돌렸습니다. 박 형사는 계속 물었습니다. 상태한테 다 들었어요. 베란다에 가두고 폭행했다는 것도요. 민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석 씨, 묵비권 행사하시는 건가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살인에 대해서는 말 안 하겠습니다. 박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옆 조사실에서는 수정도 조사받고 있었습니다. 수정 역시 강금과 폭행은 인정했지만 살인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저는 직접 죽이지 않았어요. 현장에 있었을 뿐이에요. 박 형사는 부검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부검 소견서가 도착했습니다. 피하 출혈과 다발성 외상, 직접적인 사인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외력에 의한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박 형사는 다시 민석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박 형사는 사무실로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은숙과 상태의 진술에서 또 다른 공범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름은 현우, 20대 후반의 남성이었습니다. 현우는 사건 발생 전에 도망갔고 민석이 찾으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박 형사는 현우를 전국 수배했습니다. 인적사항을 조회하니 대전 교도소에 수감됐던 기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벌금형으로 수감됐다가 벌금을 납부하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현우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연락했지만 어머니도 아들의 행방을 몰랐습니다. 핸드폰도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박 형사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만약 현우를 잡지 못하면 민석이 모든 책임을 현우에게 떠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대전 서부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서해시 강력사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기 사건으로 한 명 체포했는데요. 경찰 조회하니까 살인 전과 조회로 떴어요. 이름이 현우던데요. 박 형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거기 계신가요? 네, 조사실에 있습니다. 절대 풀어주지 마세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박 형사는 즉시 팀원 한 명과 함께 대전으로 출발했습니다. 2시간 후 대전 서부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현우를 인계받아 서해시로 데려왔습니다. 밤 10시였습니다. 박 형사는 현우를 조사실에 앉혔습니다. 20대 후반의 현우는 마른 체격에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박 형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현우 씨,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은숙이랑 상태한테 진술 받았고요. 윤서 시신도 발굴했어요.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우 씨가 주도적으로 했다고 민석이가 진술했어요. 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민석이가요? 그게 말이 돼요. 민석이가 다 시킨 건데요. 박 형사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현우가 민석을 부정하는 순간 진실이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현우 씨, 사실대로 말해봐요. 우리가 고려해 줄 수 있어요. 현우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처벌받아도 좋아요.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현우는 윤서를 처음 본 날을 회상했습니다. 민석이가 대구에서 윤서를 데려왔어요. 처음엔 윤서를 일시키려고 했대요. 근데 윤서가 아프고 신용불량자여서 민석이가 화를 냈어요.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요. 박 형사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폭행이 시작됐나요? 네, 민석이가 먼저 때렸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때리라고 시켰어요. 안 때리면 저도 맞았어요. 현우는 계속 진술했습니다. 윤서를 베란다에 가둔 것도 민석이 결정이었고 밥을 일주일에 한 번 준 것도 민석이 지시였다고 했습니다. 박 형사는 윤서가 어떻게 죽었는지 물었습니다. 현우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민석이가 고무옷으로 뜨거운 물을 뿌렸어요. 윤서가 비명을 지르니까 입을 막고 코에 물을 넣었어요. 오래 그랬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말리지 못했어요. 겁이 났어요. 박 형사는 물었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했나요? 다음날 오후에 윤서가 안 움직였어요. 민석이가 산에 묻자고 했어요. 저랑 상태, 수정이가 같이 갔어요. 민석이 삼촌이 사는 동네 근처였어요. 현우의 진술이 끝났습니다. 박 형사는 현우를 유치장에 수감하고 다시 민석을 조사실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현우 진술서, 상태 진술서, 은숙 진술서,
부검 결과, 그리고 암매장 현장 사진까지. 민석이 조사실에 들어왔습니다. 박 형사는 서류들을 책상에 펼쳤습니다. 민석 씨, 현우 잡았어요. 민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현우가 다 얘기했어요. 누가 주도했는지도요. 민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박 형사는 현장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윤서 시신 발굴 현장이에요. 20살 청년이 이렇게 묻혀 있었어요. 민석은 사진을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 형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직도 현우 탓으로 돌릴 거예요. 세 사람이 똑같이 진술했어요. 민석 씨가 주도했다고요. 민석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합니다. 제가 했어요. 박 형사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민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를 만난 건 2016년 6월 말이었어요.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폭행을 했어요. 베란다에 가둔 것도 제가 결정했어요. 박 형사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죽였나요?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무호스로 뜨거운 물을 뿌렸어요. 윤서가 소리를 지르니까 입을 막고 코에 물을 넣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정도가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박 형사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왜 풀어주지 않았나요? 민석은 대답했습니다. 풀어주면 신고할까 봐요. 박 형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팀원들도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빌라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폭행에 사용된 도구들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민석이 윤서에게 강제로 쓰게 한 합의서와 각서도 발견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이제 검찰에 송치할 일만 남았습니다. 일주일 후 검찰 송치가 완료됐습니다. 민석은 살인, 사체유기, 공동감금, 상습폭행, 특수상해 등 총 10개의 죄목으로 기소됐습니다. 현우와 수정은 살인, 사체유기, 공동감금, 상습폭행으로 기소됐습니다. 상태는 사체유기와 공동감금 혐의였지만 지적장애와 협조 정황을 고려해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빌라에서 함께 생활했던 나머지 사람들도 방조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박 형사는 사건 기록을 정리하며 윤서의 가족을 떠올렸습니다. 광주에 사는 윤서의 어머니는 딸의 죽음을 듣고 한동안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20살 딸을 그렇게 보낸 어머니의 고통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박 형사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윤서의 사진을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형사님, 우리 윤서가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박 형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위로의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이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반드시 정의를 세우겠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박 형사는 경찰서로 돌아와 재판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검사와 여러 차례 협의했고 증거 자료를 보강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윤서를 위해서라도 40일 후 1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서해지방법원 대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피고인석에 민석, 현우, 수정이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는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민석은 경제적 이득을 위해 피해자를 유인했고 이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자 2달간 감금하고 폭행했습니다. 결국 고의적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고 시신을 은닉했습니다.
피고인 현우와 수정은 이를 방조하고 직접 가담했습니다. 변호인은 민석의 정상 참작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고의적 살인 의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반박했습니다. 2달간의 지속적 폭행과 최종 물고문은 명백한 살인 행위입니다. 게다가 증거 인멸을 위해 암매장까지 했습니다. 재판은 석 달간 진행됐습니다. 증인들이 출석해 진술했습니다. 은숙도 법정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일을 증언했습니다. 상태도 증인으로 나와 민석의 주도적 역할을 확인했습니다. 부검이도 출석해 사인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공판에서 민석에게 최후 진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민석은 일어나 말했습니다. 피해자분께 죄송합니다. 유가족분들께도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방청석의 윤서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일주일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민석, 징역 30년. 피고인 현우, 징역 20년. 피고인 수정, 징역 7년. 방청석에서 작은 함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박 형사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30년이면 민석은 50대 후반에 출소합니다. 그때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었습니다. 무기징역이 선고되지 않은 것이 아쉬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 형사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사건 기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윤서의 사진이 파일 첫 장에 있었습니다. 밝게 웃고 있는 20살의 얼굴이었습니다. 박 형사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20년 형사 생활 동안 수많은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살인도, 강도도, 성폭행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만큼 분노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취약한 사람을 표적으로 삼아 2달 동안 고문하다시피 한 범죄, 그것도 단지 경제적 이득이 없다는 이유로 박 형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동료 형사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마무리됐잖아요. 박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해요. 동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형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평범하게 걸어 다녔습니다. 그 중에 은숙처럼 윤서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구할 수 있는 생명들이 있을 것입니다. 박 형사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건이 생기면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처벌받게 하겠다고, 취약한 사람들의 방패가 되겠다고. 그날 저녁 박 형사는 남부산간 지역을 다시 찾았습니다. 윤서가 묻혀있던 그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작은 표지석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박 형사는 꽃 한 다발을 놓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윤서 씨, 이제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윤서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가을이 되었습니다. 은숙은 지역 복지센터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심리 치료를 받으며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일하며 자립을 준비했습니다. 상태도 직업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가끔 만나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빌라에서 함께 생활했던 다른 피해자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교도소 독방에 수감됐습니다. 모범수로 인정받아 형기를 단축받는 일은 없기를 박 형사는 바랐습니다. 30년을 꽉 채우고 나오기를 바랐습니다.
현우와 수정도 각각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습니다. 윤서의 어머니는 광주의 작은 집에서 딸을 추억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매달 남부산간 지역을 찾아 윤서의 표지석에 꽃을 놓았습니다. 박 형사도 가끔 그곳을 찾았습니다. 사건은 끝났지만 그 기억은 영원히 남을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박 형사는 강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경찰학교에서 신입 형사들에게 사건 사례를 발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박 형사는 이 사건을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강의실에 서서 박 형사는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형사가 되는 이유는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권력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범죄자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특히 스스로 말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목소리를요. 신입 형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박 형사는 윤서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20살에 세상을 떠난 한 청년의 이야기를,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를 지키지 못한 이야기를. 강의가 끝나고 한 신입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팀장님, 저도 그런 형사가 되고 싶습니다. 박 형사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럼 됩니다. 그 마음만 잃지 마세요. 박 형사는 경찰서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서랍 깊은 곳에 윤서의 사진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박 형사는 사진을 꺼내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윤서 씨,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당신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루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의를 향한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박 형사는 새로운 사건 파일을 펼쳤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결국 진심으로 사는 사람의 편이 되어주는 법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진심이 너무 늦게 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윤서처럼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다 떠나간 이들을 위해 우리는 더 예민하게 귀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낀 적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이웃, 갑자기 연락이 끊긴 지인, 멍이 든 채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누군가. 그 작은 신호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내가 오해한 걸까? 괜히 나섰다가 민망하면 어쩌지? 하는 망설임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112에 전화 한 통, 주민센터에 상담 한 번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지적장애를 가진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사회적으로 고립된 분들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그분들의 목소리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또 다른 윤서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디 기억해 주세요. SNS에서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낯선 이 쉽게 돈을 벌게 해준다는 제안, 처음 보는 사람과의 동거제의, 이 모든 것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가족, 친구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자주 안부를 묻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깨달음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가 서로의 방패가 되는 세상, 취약한 이웃을 지키는 따뜻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늘 평안하시길, 그리고 여러분 곁에 모든 이들도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